영화 보기의 즐거움, 세상만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시선으로 좋은 영화 만나기, 따뜻하고 친근한 영화 편지와 함께합니다. 김 목사의 시네레터. 자, 김 목사의 시네레터, 오늘도 김대중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7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어떤 네. 영화 갖고 오셨어요? 올해 초에 개봉되었던 브루탈리스트라는 작품으로 오늘 찾아뵈었습니다. 브루탈리스트. 네. 이 영화는 또 오스카에서 상을 네, 받고 네, 하면서 네.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좀 어떤 영화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영화 내용을 좀 먼저 소개해 주세요. 브루탈리스트는 물론 실존 인물은 아닌데 영화를 보면 이 사람 진짜 있었나 싶을 만큼 아주 한 인물의 삶을 잘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네네. 라즐로 토스라는 사람은 건축가였습니다. 건축 설계하는 사람이죠. 네. 헝가리인이었고요. 유태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홀로코스트에 갇히게 되고 그런데 다행히도 살아남아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새로운 삶을 찾아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네네. 물론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 면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미국 이민자로서의 현실은 굉장히 냉혹했습니다. 전쟁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렇지만 자기 안에는 건축 천재로서의 천재성이 있는데 네.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로워하던 라즐로 토스를 부유한 사업가인 해리슨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설계할 것을 제안하죠. 네. 하지만 시대와 공간 또 빛의 경계를 넘어서 담대하고 혁신적인 설계를 하려고 했던 그의 건축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해요. 이른바 너무 일찍 도착한 천재인 것이죠. 그래. 물론 해리슨은 이해를 했지만 그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동업자들 또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이 무슨 건축일까라고 이해받지 못한 것이죠. 네네. 당연히 반대하고 건축비도 깎이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또 후원자 해리슨 역시 전적으로 라즐로 토스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자꾸 들려오는 말들이 있으니까 감시도 하고 압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의 비난이 거세질수록 그러나 라즐로 토스는 자신의 건축에 더욱더 집착하게 됩니다. 네. 브루탈리즘은 뭐냐면 노출 콘크리트 건물인 거예요. 아무런 장식도 없고 수식도 없고 네네. 오로지 실용성을 강조한 콘크리트 하나만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건축의 자신을 이제 자기 자신을 투영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발 디딜 곳도 없고 소속이 불분명한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지만 이 모든 상처와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고 그는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건축가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짜 허구의 인물이지만 네네. 한 사람의 전기 영화를 네네. 통해서 이 건축의 과정 네. 또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런 걸 또 볼 수 있는 영화인데요. 네. 제목이 이제 브루탈리스트인데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영어로 브루탈이 뭔가 네. 좀 과격한 이런 네네. 또 네네. 뜻이 있으니까 과격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냐 이렇게 아실 텐데 그게 아니고 브루탈리즘이라는 건축사죠. 네네네. 예. 모더니즘 뒤에 나온 그 네네. 브루탈리즘을 어떻게 좀 구현해냈느냐 네.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를 또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2차 대전을 다룬 영화는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네. 미국에도 많고 네. 유럽에 당연히 많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2차 대전을 겪은 거나 마찬가지죠. 일제시대를 통해서 네네. 우리나라에도 많고 그런데 그 세계대전을 이제 바라보는 좀 나름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가요? 네네. 그러니까 2차 대전을 다룬 영화들은 대체로 나치 독일에 의해서 당한 희생자를 다룬 영화들이 많죠. 네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쉰들러 리스트 같은 영화도 있는데 근데 이 영화는 2차 대전과 관련한 기존 영화들과
다르게 가해자의 폭력과 피해자의 비극적인 희생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거나 상징화하지 않는 영화이기 때문에 새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작품의 무대가 2차 대전이 벌어졌던 유럽이 아니라 제3지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봐요. 네네. 이미 전쟁은 끝났고 그래서 주인공 라슬로는 살아남았고 인생의 기회를 다시 한번 얻게 되는 것이죠. 가해자와 피해자를 극단적으로 대비하게 되면 필연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윤리적인 판단이 작동하거든요. 네네. 도덕적으로 어떤 것이 우월한 것인가, 도덕적으로 어떤 것이 나쁜 것인가. 그러나 이 영화는 주인공을 극단적인 악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선한 면도 있지만 위선적인 모습도 있고 도덕적인 면이 있고 부도덕적인 면도 있고 윤리와 욕망을 함께 지니고 있는 인간으로 그려내줍니다. 네. 그래서 전쟁의 가해자인 나치 독일 역시 선을 억압한 악의 존재라기보다는 평범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욕망을 억압한 존재로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선과 악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대비를 하게 되면 물론 선명하지만 우리 인간사의 진실은 선도 악도 아니고 그 중간에 어디쯤에 중간지대다.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라슬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영화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딪히면서도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했던 한 인간의 진실, 인간사의 진실을 보게끔 하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영화에 보면 뉴욕의 자유여신상이 거꾸로 보여지는 장면이 초반에 있거든요. 네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이제 라슬로를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차별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어떤 영향권에서 배제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천대하기도 하고 하는 그 인간들 투성이인 곳이죠. 그의 욕망은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에도 억압됐고 새로운 기회의 땅인 미국에 와서도 여전히 억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네네.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네. 겉으로는 친절하고 네네. 잘해주지만 또 네. 이 유태인이고 네. 헝가리에서 왔다. 특히 전후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또 이렇게 뱉는 대사들이 좀 많이 네, 나오는데요. 네, 네. 그런 걸 통해서 이 라슬로란 주인공이 얼마나 좀 힘들었을지 네, 어려웠을지 네, 네, 이런 네. 거를 좀 유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을 좀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봤다라고 정리해 주셨고 두 번째는 어떤 포인트가 있겠습니까? 이 영화는 이제 건축가의 삶을 다루는데 이 영화 자체도 상당히 건축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라슬로의 삶 전부가 고스란히 이어져 있는 것이 건축이거든요. 네. 라슬로에게 건축이라는 건 뭐냐? 모든 부당하고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죠. 내게도 욕망도 있고 내게도 부도덕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한 인간으로 서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투쟁의 과정이 바로 건축이고 이것이 화려함도 없고 장식도 없는 노출 콘크리트 건축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네. 그것이 바로 브루탈리즘이고요. 네. 영화에 보면 건축가는 과정들, 장면들이 나오는데 온전히 라슬로의 삶인 것이죠. 라슬로의 정신을 표상하는 과정인 것이죠. 네. 천재 건축가인 그에 대한 몰이해, 그 혐오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가는 그 건축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영화에서 보여지고요. 또 이 영화는 이제 형식적으로도 215분간의 긴 러닝타임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길더라고요. 15분이 중간에 이제 인터미션이에요. 네네. 그리고 앞에 100분, 뒤에 100분, 네네. 중간에 15분. 이것이 좌우 균형을 맞춰낸 것이죠. 이 감독이 이걸 정확히 의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건축도 역시 건축 자재들을 쌓아서 하나의 완성된 건축물을 만들어내듯이 이 영화도 캐릭터, 내러티브 그리고 이야기의 진행 과정들을 하나하나 쌓아갑니다. 쌓아가서 마침내는 라슬로의 삶이 온전히 구현된 건축 작품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삶을 대한 라슬로와 열정과 이상이 또 중간에 길이라는 장면을 통해서도 보여지는데요. 네. 연약한 한 인간이 역사적인 모든 어려움들, 갓난 신고를 뚫고 끝끝내는 자신의 삶을 구축해가는 과정들을 보여줘요.
일반적으로 건축하면 아주 좋은 자재를 가져다가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게 짓는 것이 이전에 건축의 특징이었다면 네네. 브루탈리즘에 와서는 평범한 재료, 아주 투박한 재료인 콘크리트를 가지고 높이 우뚝 세워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라슬로의 삶을 표상하는 건축 양식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또 평론가들은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라슬로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신자인데 마지막에 왕궁을 향해 가는 그 건물에는 또 교회 예배를 위한 또 시설이 들어오면서 십자가가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또 건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라슬로가 그 기독교인들이 또 근본이 되는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 이런 걸 좀 이 건축이 보여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가 유대교 신자이지만 정신적 가치라는 면에서는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나는 유대교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미국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지향하는 그것이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아주 높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유대교 신자가 기독교 건축물인 교회를 짓는다는 게 맞는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를 그럼 나도 이해한다, 공감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축적인 재능을 가지고 아름다운 정신적 세계를 한번 구축해 보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요거 극장에서 보셨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실제로 중간에 그 인터미션 그렇죠. 시간에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좀 쉬는 시간인가? 그렇군요. 네. 상당히 긴 영화를 근데 네. 저는 지루하지는 않았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이 영화가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구조가 짜여져 있고 네. 감독이 철저하게 계산한 어떤 앞뒤 스토리를 통해서 맞습니다. 잘 표현을 해낸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좀 그 질감이 독특했다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필름으로 촬영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50년대에 사용했던 그 방식 맞습니다. 그대로 네, 사용해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것도 시대극으로서 참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흑백 장면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한 가지 논란이 된 것이 AI 제작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헝가리 억양을 액센트를 살리기 위해서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부분을 살짝 이제 조정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오스카에서 상을 타기 전에 약간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영화를 바라보는 방식은 다양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문제 제기도 타당하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제작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고 하나의 완성된 영화로서 우리가 보게 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영화 전체의 흐름을 뭐 이상하게 만든다든가 관객들이 그 영화를 감상하는 것을 방해한다든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나름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작비를 줄이기 위한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 영화 혹시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고 이제 뭐 브루탈리즘이 뭐냐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 리뷰 영상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좀 이 시대 사조를 좀 읽어보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긴 영화 이 브루탈리스트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좀 가져갔으면 하는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영화는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화예요. 네네. 디아스포라가 이제 2000년 전부터 전 세계를 유랑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을 일컫는 용어인데 라슬로도 일종의 이제 디아스포라죠. 유럽에서 떠돌다가 미국까지도 오게 됐는데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방인 또 나그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인들 또 미국은 이방인들을 수용해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특히 2차 대전 전후에서 많은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새로운 삶을 이제 위에서 도전하고 정착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갈 곳 없는 나그네 신세인 그들 입장에서 대단히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었죠. 미국을 기회의 땅으로 제공한 것이요. 그러나 영화에서 보듯이 그들은 알게 모르게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죠. 주거라든가 급여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런 인간적인 삶의 조건 면에서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나그네로 왔지만 그들에게도 가치도 있고 희망도 있고 삶의 의미가 있는데 그런 도전들이 가로막힌다는 데 있었습니다. 라슬로 역시도 천재적인 건축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심각한 방해를 네네. 겪게 되죠. 만약에 라슬로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해주고 수용이 있었고 격려가 이루어졌다면 그는 더 훌륭하고 놀라운 건축가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나라에도 우리 사회에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물론 역사적으로 일본에게 당한 고난이 있고 또 전쟁을 겪고 하면서 우리가 역사의 피해자, 고생을 많이 한 민족으로 살아와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 땅에도 우리보다 삶이 열악해서 다른 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방인들이 네네. 있죠. 네. 어려운 나라 사람들, 또 노동자들, 한국인과 결혼해서 오게 된 사람도 있고 유학생들도 있고 네네. 또 탈북민들도 어찌 보면 이곳이 낯설고 힘들다는 점에서는 나그네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나그네로 살았던 삶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나그네로 온 사람들을 잘 환대해 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책 한 권을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책을요? 네. 네. 그것은 이제 도시의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IVP 출판사에서 2018년도에 출판된 책이고요. 저자 이름은 필립 셀드레이크라는 분입니다. 네네.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세계인의 대부분들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삶의 목적은 다양하죠. 공부를 위해서 오든지 직업을 위해서 오든지 다양한 이유로 도시에 살다 보면 잦은 이주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한번 정착한 곳에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목적을 위해 잦은 이주를 하게 되니까 새롭게 이주한 곳에서는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게끔 되는 것이죠. 누구나 그렇다는 거군요. 그렇죠. 대조해보면 농촌이나 자연 쪽에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네네. 끈끈하고 삶을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반해서 도시는 나 혼자 정착해야 되고 나 혼자 삶을 영위해야 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는 네.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이 도시라는 환경 속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환대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낯선 이들을 품고 환대해 줄 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성경에도 보면 나그네를 환대한 내용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온 것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낯선 이들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환대해 줍니다.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대접하고 숙소를 제공하고 할 때에 그가 나그네를 대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원래 살던 동네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왔을 때 나그네였다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룻기를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유지가 모압 여인인 룻을 환대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가 이삭 줍기를 할 때 자기 소년들에게 다 죽지 말아라. 오히려 이삭을 꺾어서 일부러 흘려놓아라. 가져갈 수 있도록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 나그네들에게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갚을 능력이 없다. 누가 갚냐? 하나님이 갚아준다. 복을 주실 것이다. 이방인들과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거에 대해서 네. 내가 갚아주리라. 근데 보아스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거기서 낳은 후손이 다윗에게로 이어지고 네. 다윗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잘 대접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보에 들어오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네. 아브라함 역시도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게 되는
축복을 네, 받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뭐 복을 받으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이방인들을 환대하라는 게 아니라 그 환대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한 삶을 결코 손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의 외국인 이민자 정책이 큰 이슈가 되잖아요. 뭐 연일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비자도 네. 발급하지 않고 어찌 보면 미국이란 나라도 비록 뭐 부족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 전 세계로부터는 이민자들을 환대하고 기회를 주고 한 나라였고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축복을 누린 나라이거든요. 이방인들을 박대하거나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잘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희망을 갖고 자신들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께 큰 복을 쌓는 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책의 저자는 이것을 높은 차원에서 환대의 영성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실천과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영성에 속하는 일이라고 네.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수많은 나그네들과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들을 대하는 신앙의 자세를 깨닫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영성이라는 책을 소개하셨는데요. 이를 통해서 좀 환대의 영성이 어떤 것인가 좀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진짜 우리 사회에 많은 또 이방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좀 텃세라고 하죠. 좀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좀 그러기보다는 우리 신앙인들에 앞서서 좀 이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좀 어려운 상황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사랑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미국 현지에서도 또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좀 멀리에 있지만 기도하는 마음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좀 희망을 가져보고 좀 좋은 정책을 이방인들도 좀 받아들이고 좀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화 브루탈리스트 소개했습니다. 김대중 목사님은 2주 후에 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